네, 안녕하십니까. 박인성의 중국 현대사 23번째입니다. 앞에 20회부터 22회까지 3회에 걸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민주주의 단계 정책을 폐기하고 대약진 정책 결정과 추진, 그리고 처절한 실패에 따라 초래된 대기근 등 재앙의 책임은 당연히 최고 권력자인 마오쩌둥에게 있다는 것은 마오쩌둥 스스로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단 마오의 성격상 특성은 자기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오기와 권력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같은 성정이 원래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위장하고 있었는데, 그런 성정이 본격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1959년 장시성 루산에서 개최된 중공중앙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펑더와이를 숙청한 이후부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오쩌둥은 이 회의 개최 이전에 이번 회의의 목적은 좌의 문제를 짚어보고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마오의 통상적인 수법인 낚싯바늘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었죠. 단 결과적으로 드러난 걸로 보면은 아마도 낚싯바늘 아니었나 하는 추론은 가능합니다. 대약진에 대해 비판 의견을 제출한 펑더와이를 숙청했고, 그 이후 아집과 오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정황을 봐도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오쩌둥은 아마도 대약진 운동과 합작화, 그리고 인민공사운동 실패로 경제 파탄과 대기근 등에 대한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이 자신의 당내에서의 권위를 흔들고 위협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술수 차원에서 그런 포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루산이란 어떤 곳인가? 장시성 저우장시 행정구역에 속해 있고 수려한 경치와 함께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한 곳이죠. 일찍이 국민당 시절에는 장제스의 별장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죠. 이 루산에서 중공 역사의 풍파를 일으킨 중요한 회의가 2번 있었습니다. 즉 1959년 루산회의, 오늘 이야기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린비아오가 토사구팽당하는 계기가 된 1970년 루산회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1959년 루산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9년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개최된 중공중앙정치국 확대회의, 그리고 원래는 계획에 없이 마오쩌둥이 펑더와이의 숙청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어서 개최한 중공 8기 8중전회, 이 두 회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마오쩌둥은 사전에 미리 린비아오를 포섭합니다. 펑더와이가 맡고 있는 군부 요직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는 조건을 내걸고 포섭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초공사를 한 다음에 펑더와이를 우파, 그리고 소련과 내통한 반혁명 분자라는 모자를 씌우고 숙청합니다. 원래 1959년 루산회의는 중앙정치국 확대회의만 개최할 계획이었죠. 그리고 회의 개막 초기에는 참석자 대다수가 신선회의라고 불렀을 정도로 아주 가볍고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마오쩌둥이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하고 연출을 하는 거죠. 사전에 전달된 회의 주제는 주로 경제 업무 중에 좌경착오를 교정하는 것과 마오쩌둥이 제출한 19개 의제에 대해서 토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금년도 및 익년도 형세와 임무, 군중노선, 공공식당 문제, 농촌 초급시장 회복, 농촌 기층당의 조직 용도 역할 문제 등에 대한 당면 형세와 앞으로의 임무와
구체적 정책 이런 것이었습니다. 루산 회의 한 장면입니다. 마오쩌둥 웃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회의에서 마오쩌둥은 국내 형세를 3개 구절로 개괄합니다. 성적은 위대하고 문제는 적지 않고 전도는 밝다. 10개의 손가락 중 9개의 성과와 1개의 착오라고 표현합니다. 그 대재앙 이런 문제를 10개의 손가락 중 9개의 성과와 1개의 착오라고 말합니다. 배짱인지 뻔뻔스러운 건지 아니면 소시오패스인지 세 가지를 다 겸비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오쩌둥의 성격과 고집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주도한 대약진 운동에 대해서 이 정도로나마 과오를 인정한 것은 매우 드물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마오는 루산에 도착한 후에 일부 책임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번 회의의 주요 임무는 좌를 바로잡는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그것의 전제와 범위는 물론 자신이 주도한 대약진 운동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낚싯밥을 들이우고 본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가려내서 손을 보려는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마오쩌둥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던 사람이 조우얼라이 뿐이었습니다. 조우얼라이는 마오쩌둥과 오랜 세월 동고동락하고 자주 접촉하고 원래 또 눈치도 빠르고 했기 때문에 마오쩌둥의 의중을 읽어내는 능력은 아주 탁월했죠. 7월 11일 밤에 마오쩌둥이 당시 후난성 제1석이었고 그 직전에 자신의 비서를 지낸 바 있는 조우 샤오조우와 조우 후이 그리고 리 루이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서 함께 대화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이 마오쩌둥에게 농총 기층 간부가 거짓 과장 보고를 한 상황 등을 전합니다. 그런데 마오는 그 이전과는 달리 그러한 말을 듣고도 싫어하는 기색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화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조우 샤오조우는 다른 회의 참석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대화 내용과 분위기를 전하면서 마오 주석이 좌에 반대하고 교정하려고 한다. 그런 의견을 퍼뜨리면서 여론을 조성하기를 시도합니다. 그러자 조우얼라이가 조우 샤오주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런 말을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성 주의를 줍니다. 조우얼라이는 마오쩌둥의 속내를 이미 읽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회의 초기 분위기는 신선회의라 할 정도로 낮에는 회의하고 저녁에는 공연, 영화, 그리고 무도회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각 소조별 토론이 진행될수록 이견이 돌출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문제는 마오쩌둥이 요약해서 말한 3구절 중에 문제는 적지 않고란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핵심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지구별로 구분한 화북조, 동북조, 화동조, 중남조, 서남조, 서북조, 중국 대륙을 6개 대지구로 구분한 그런 토론 분임조 소조를 나누어서 토론이 진행됩니다. 회의 초기에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문제와 결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마오쩌둥의 심중과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눈치 보면서 신중하게 처신합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문제점 제기와 지적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후난성위원회 제1석이 조우샤오조우는 형세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서두를 뗀 후에 후난성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225억 kg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나 사실은 165억 kg에 불과했다. 생철 생산량은 767만 톤이라고 보고했으나 실제는 60만 톤에 불과했다 하고 실토를 합니다. 그리고
제1기계공업부 부장, 장관이죠. 자오얼루는 대약진 중 수많은 경험과 교훈을 총결해야 한다. 예를 들면 허위, 과장, 공산풍, 허풍과 계획이 주도 면밀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무계획적 업무 처리, 품질 경시 등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7월 4일에 유샤오치가 중남조에서 발언합니다. 1958년 대약진은 그 전년도에 저장해 놓은 것을 먹어버렸고 그 다음 해인 1959년도 분을 미리 지출하게 했다. 단 류샤오치는 수위 조절하면서 발언을 합니다. 1958년 최대의 성과는 혼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것이다. 이것이 경제적 의의보다 크다. 전 당과 전 인민이 심각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대약진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수많은 혼란과 파괴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래 평소에는 별로 말이 없는 주더가 이날은 꽤 길게 발언을 합니다. 농민 사유제를 중시해야 한다. 공공식당 운영은 생산에는 유리하나 소비 측면에서는 적자이다. 식당은 손익을 자신이 책임진다지만 국가는 총체적으로 적자다. 꾸려가기 힘든 걸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공공식당을 전반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나쁜 일이라고 볼 수만은 없겠다. 그리고 농민들이 돈 벌고 부유해지려고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농민이 부유해지는 걸 무서워할 게 뭐가 있나. 농민들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하고 응당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밥 먹고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농민을 부유하게 하는 것을 부농 노선이니 하면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 결코 농민들을 가난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평소에 과묵했던 주도답지 않게 이날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대약진에 대한 평가, 생각이 중공 고급 간부들 내에서도 어떠했는가 하는 걸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펑더화이는 서북조 소조회의에서 발언합니다. 1957년 정풍운동과 반우파 투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후에 성공의 도치에 자만해진 면이 있다. 왜냐? 승리 후에는 두뇌가 과열되기 쉬워서 잘 아는 경험조차도 쉽게 잊어버린다. 당의 위신이 높아지고 군중이 신임하면 행정명령이 많아지고 관료주의를 범하기 쉽다. 승리하고 있을 때에는 그 이면에 사실들을 못 보거나 안 들으려는 일들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고 회의장 밖에서는 더욱 준열한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오쩌둥을 비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즉, 마오가 이미 교만해져서 다른 의견을 듣지 않고 매우 임의적이고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쉽게 바꾸고 또 경제 관련 업무를 잘 모르면서 필히 존중해야 할 사물 발전의 객관적 규율을 자주 망각한다 등등. 그런데 이러한 말과 정황 정보들이 대부분 마오쩌둥의 정보망에 탐지되어 보고되었고 비판한 이들은 이후에 예외 없이 혹독한 질책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7월 10일 저녁에 마오쩌둥이 각 대지구 소조 소장을 소집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힙니다. 작년, 그러니까 1958년입니다. 작년의 일부 결점에 대해서 착오는 인정해야 한다. 계획 목표가 과도하게 높았고 프로젝트가 많았고 실제 식량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각 방면의 불만을 야기했다. 그러나 이는 개별 부문, 개별 문제의 각도에서 보는 것이고 전체 국면에서 말하면 하나와 아홉 또는 아무리 많게 잡아도 3개의 손가락과 7개의 손가락의 문제이다. 아무튼 성과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소시오패스가 따로 없죠. 당시 농촌의 비정상적 사망 농민 수가 3천만 명을 넘은 그런 상황과 문제를 이렇게 태연하게 손가락 1개, 3개씩으로 말하는 마오쩌둥. 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 즉 류샤오치, 덩샤오핑, 천인 등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중 류샤오치의 반응이 점차 직설적이고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문화혁명 발동 후에 류샤오치가 덩샤오핑보다 더 심하고 잔인하게 보복성 처분을 당한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펑도하이는 이 같은 회의 분위기와 진행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합니다. 당시 펑도하이 비서의 회고를 보면은 회의 시작 후 일주일이 지나자 펑총의 정서가 뚜렷하게 변했다. 웃는 일도 적어지고 소조 회의에 참가하는 일도 줄었다. 수시로 답답한 표정으로 복도를 거닐었다. 하루는 요 며칠간 소조 회의가 정말로 재미없었다.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소조 회의에서 말한 의견들이 회의 간보에 하나도 실리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적지 않은 문제들을 말했는데 회의 간보상에서는 볼 수가 없다고 불쾌한 기색으로 말했다. 7월 12일 펑도하이가 마오쩌둥에게 자기의 생각을 직접 전하려고 자신의 숙소에서 수백 보 거리에 불과한 마오쩌둥의 숙소 메이루 별장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경위들이 주석이 이미 잠들었다면서 펑도하이를 제지합니다. 펑도하이가 보니까 마오쩌둥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펑도하이가 불이 켜져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며 경위들을 이제 밀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위들이 다급하게 다시 펑의 앞을 막아서면서 사정조로 양해를 구합니다. 주석이 매우 특수한 손님을 만나고 있는 중이라서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펑도하이는 이렇게 비밀리에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의문을 품은 채 마오쩌둥을 만나는 걸 단념하고 자기 숙소로 돌아옵니다. 당시 마오쩌둥의 방에 있었던 사람은 진강산 시절에 마오쩌둥과 부부의 연을 맺었던 허지전이었습니다. 허지전은 마오쩌둥이 진강산에 들어간 직후에 토박이 토비 세력을 설복 회유하면서 생존 거점을 만들던 시절에 이미 그 지구 토박이이자 여성 토비 혁명가로서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허지전이 마오쩌둥과 부부의 연을 맺은 후에 마오를 헌신적으로 도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장정까지 함께 하면서 그 악조건 속에서 애를 낳고 유산도 하고 폭탄에 피격도 당하고 부상당하고 그런 고난의 세월을 같이 하고 예난에 도착한 후에 마오쩌둥의 그 바람기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허지전이 또 이 강단이 있는 여자라 마오쩌둥에게 수차례 직설적으로 강하게 욕을 합니다. 여자 관계를 정리하라고. 근데 마오쩌둥이 그 버릇을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허지전이 몸도 쇠약해지고 냉각해진 관계에서 요양차 모스크바로 가버립니다. 그 사이에 상하이에서 여배우 노릇하던 장칭이 예난으로 와서 그녀의 산동성 동양캉형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교활하고 그야말로 인간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이런 놈이 마오쩌둥에게 비유를 맞추면서 마오쩌둥도 또 이런 놈을 이용했겠죠. 어쨌든 이 캉형의 주선으로 장칭이 마오에게 접근해서 둘이 결혼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마오쩌둥의 혁명 동지들 류샤오치도 그렇고 모두 반대합니다. 장칭과 결혼하는 것을. 그래도 마오가 끝까지 우겨서 결혼을 하면서 조건을 절대로 장칭은 당의 업무나 정치에 관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건부로 동지들의 동의를 얻어냅니다. 근데 결국 그 약속이 문화혁명 때 깨지죠. 장칭이 그냥 또 문화혁명 소조, 4인방 전면에 나서서 설쳐대죠. 하여간 마오쩌둥이 이제 루산에 오니까 허지전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장시성 제1서기인 팡주춘에게 은밀히 지시해서 루산에서 멀지 않은 장시성 수도 난창에 살고 있던 허지전을 데리고 와라 해서 이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허지전을 만난 마오쩌둥의 기분과 심사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대략 관련 자료들을 볼 때 허지전을 만난 그날 마오쩌둥의 기분과 심사가 별로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마오쩌둥을 못 만나고 숙소로 돌아온 펑더화이는 문득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서 마오에게 전달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펑더화이 자신의 인생을 반전시켜버린 소위 만원서가 됩니다. 펑더화이의 회고를 잠깐 들어보면, 당시 나는 좌가 주요 문제라고 생각했다. 우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개별적이거나 극소수였다. 나는 좌의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계획 업무를 진전시킬 수 없고 국민경제의 발전 속도도 필히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회의에서 내가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면 일부 사람들의 사상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주석에게 내 의견을 전하고 주석이 다시 실사구시적 사고와 실천으로 걸어가면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펑더화이도 백전노장이고 이때는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을 때입니다. 펑더화이라고 이렇게까지 순수하기만 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마 펑더화이는 설마 마오쩌둥이 자신을 그렇게 대하면서 뒤통수를 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7월 14일에 펑더화이가 그 편지를 마오쩌둥의 비서에게 전달합니다. 만원서라고 부르는 이 편지가 실제 글자 수는 한 3,600여 자 정도 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1958년의 기본건설에서 일부 항목들이 너무 과다했고 조급하게 추진되었고 자금을 분산시켰다. 인민공사의 소유주의 문제와 구체적 업무 추진 과정에서 약간의 결점과 착오가 출현했다. 전 인민의 강철 대재련 추진 과정에서 작은 용광로를 너무 많이 만들고 운영해서 물력과 재력 등 자원을 낭비했다. 수업료를 지불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실도 있고 득도 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실도 있고 득도 있다. 이 구절을 또 마오쩌둥이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실을 먼저 쓴 거하고 득을 먼저 쓴 거하고 어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또 트집을 잡으면서 정색을 하고 그 회의상에서 펑더화이를 공격합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트집 잡을 게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 마오쩌둥이 거의 황제 같은 위치라서 감히 뭐 그 밑에서 옛날 왕조 시대에도 충신들은 그런 충신들이 가끔 있었는데 열렬한 사회주의자, 막스주의자, 혁명 투사들이 마오쩌둥 독재 체제가 굳어지니까 끽소리도 못합니다. 한 명도. 펑더화이 외에는. 무서워서 그러는 건지 달콤하면서 그러는 건지 그 만원서 편지에서 첫째, 과장과 허풍 허위 보고가 각 지구와 각 부문에 만연되었고 그것이 초래한 1년에 믿기 어려운 기적을 쏘아 올리는 위성들을 신문에서 보게 되었다. 이는 당의 위신에 중대한 손실이다. 마치 공산주의가 금방 도래할 것처럼 적지 않은 동지들의 뇌를 과열시켰다. 둘째, 이러한 광열성에 휩싸여서 쉽게 자경착오를 범했다. 한 걸음의 공산주의로 뛰어들어가려는 사상 경쟁이 과열되었다. 그 결과 장기간 형성되어 온 당의 군중 노선과 실사구시 작풍이 뒤로 밀려났다. 펑더화이가 직접 손으로 쓴 그 편지 그 초안 원고입니다. 맨 위에 주석, 주시 하고 시작하죠. 이렇게 진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오를 동지로 생각하고 주석으로 생각하고 아무도 감히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그러고 나서 펑더화이가 당했던 그 고난을 생각하면 제가 다 가슴이 쓰립니다. 제가 이 강좌를 만들고 중국 현대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도 제 2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펑더화이 그 회고록 읽고서부터였습니다. 펑더화이는 1959년 루산회의 그 전해 1958년 8월에 3개월 반의 시간을 투자해서 헤이롱장, 지린, 랴오닝, 섬서, 후베이, 후난, 장시, 안휘 등 10여 개성을 순방하면서 이 기간 중에 인민공사화 운동, 인민생활, 철재련 등의 상황을
현장에서 살펴봤습니다. 대약진 운동 진행 과정 중에 중대 문제들을 확인하고 새로이 인식했죠. 루산회의 개최 직전에 4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중국 군사 대표단을 인솔하고 소련과 동유럽 각국을 약 50일간에 걸쳐서 방문하고 돌아옵니다. 베이징에 돌아온 다음 날이 6월 14일인데 국방부에 출근해서 당시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황커청이 보고하는 것을 듣습니다. 국내 많은 지방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간수성 등 일부 지방은 이미 양식이 없어서 기근을 피해 외지로 나가 구걸하며 유랑하는 군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펑더화이는 보고가 끝난 후에도 손을 등 뒤로 맞잡고 고뇌에 찬 표정으로 사무실 안을 계속 거닐었다고 합니다. 7월 17일 아침에 황커청도 루산으로 올라옵니다. 원래 황커청은 이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인민해방군 사령부에서 군사 일상 업무를 처리하라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에 소집돼서 온 것입니다. 당시 후난성 위원회 서기 조우샤오조우, 이 조우샤오조우가 펑더화이에 동조하고 이랬다는 그 이유로 반혁명 분자로 몰려서 이제 숙청당하고 문화혁명 이럴 때 그냥 탄압받고 하다가 마오쩌둥 생일날에 맞춰서 자살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랬던 거죠. 마오쩌둥에 대한 실망과 원한에 사무쳐서. 그러니까 후난성위원회 서기 조우샤오조우, 그리고 조우후이, 그리고 마오쩌둥의 겸직 비서 리루이 등이 황커청이 루산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는 황커청과 후난성에서 같이 근무한 적도 있고 마오쩌둥 곁에서 비서 업무를 담당한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황커청이 있었더라면 펑더화이가 편지 쓰는 것을 말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쉬워하고 있었던 참입니다. 황커청의 회고록을 보면은 루산에 도착한 후에 펑더화이와 나눈 대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산에 오른 후 방에 들어서자마자 펑영이 자신이 써서 마오 주석에게 전달했다는 편지를 내게 보라고 건네주었다. 내가 자세히 보고 나서 이 편지에서 제기한 의견에는 나도 공감한다. 단 문장 표현상 문제 제기하는 방식에 자극적인 부분이 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했나? 그러자 펑영이 대답하기를 실제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나 회의장에서는 감히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그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내가 펑영에게 말하기를 펑영은 늘 감정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것 같다. 펑영과 마오 주석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일해서 서로 간에 이해 못할 일도 없을 텐데 이런 내용을 직접 만나서 말로 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편지를 써서 전달했나. 이 같은 펑더화이와 황커청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볼 때 일단은 친밀한 정감이 느껴집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후난성 출신으로 혁명 전쟁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오랜 세월 생사고비를 같이 넘기며 쌓아온 동지의 정이 있는 거죠. 그게 느껴집니다. 동고동락의 시간과 강도 측면에서 말하자면 펑더화이는 마오쩌둥과도 그런 관계입니다. 단 마오쩌둥은 그 당시 이미 너무 높고 강한 권력자, 독재자가 되어 있었죠. 황커청에 이어서 린비아오, 펑전 등도 속속 루산으로 올라옵니다. 마오쩌둥의 호출을 받고 오는 거죠. 마오가 이들을 루산으로 불러온 이유는 이들의 의견이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을 자기 편에 세워두기 위해서입니다. 7월 16일에 마오쩌둥은 펑더화이가 준 편지 위에 펑더화이 동지의 의견서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7월 17일부터 그 문건에 대해서 토론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비판하라는 거죠. 7월 23일에 마오쩌둥이 담화를 발표합니다. 펑더화이 포함 펑과 관점이 같은 의견을 밝힌 황커청, 장원티엔,
저우샤오저우 등을 우파로부터 30km 거리에 있는 동요 분자라고 지칭하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때부터 회의의 중심과 방향이 원래 마오가 밝힌 좌의 교정에서 반우파 투쟁으로 바뀝니다. 마오의 상투적인 수법이죠. 이것이 문화 대혁명으로 발전합니다. 정치국 확대 회의에 이어서 8월 2일에서 16일까지 루산에서 중공 8기 8중전회를 속개하고 우경 기회주의에 대한 비판 투쟁을 더욱 강도 높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펑더화이를 우두머리로 하는 반당 집단의 착오에 관한 결의라는 문건을 통과시킵니다. 네, 이번 23회에서는 펑더화이가 1959년 여름 루산회의에서 마오쩌둥에게 숙청당하게 되는 과정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24회에서는 펑더화이 숙청 관련 진행 상황과 함께 마오쩌둥이 린비아오에게 군권을 맡기고 오만과 독선 노선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강화해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